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클로젯의 두 배우님과 그리고 감독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자리 앉아주시죠.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고 나신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사실 정말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클로젯의 감독 김강민입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디 재밌게 보셨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걸맞는, 목숨 걸만한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가 시작되면 막 저도 중간에 소리 막 지르고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공포물처럼 느껴졌지만 영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이 공포의 근원을 찾아가는 굉장히 사실은 눈물 나는 드라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영화를 개봉하기 이전에 왔던 긴장감이 지금 가장 극도로 이렇게 팽배해져 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월 5일 모레 개봉입니다.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이야기를 한 분 한 분께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감독님 가장 떨리시죠? 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리는데 하정우 배우님이 저한테 좀 맡겨놓고 마음 놓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 아까 말씀드린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다. 김남기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지만 네, 영화 속에서나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봉을 앞두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편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빨리 클로젯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개봉 전 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기분은? 장난 아닌데? 죽을 것 같다와 장난 아닌데를 이어지는 하정우 배우님께. 네, 늘 개봉 앞두면 긴장되고 떨리죠. 너무나 궁금하고 저에게 수요일이 어떨까. 늘 한 월요일 되면 이제 보통 수요일날 개봉하니까 어떤 수요일일까. 수요일 밤은 어떨까. 그러면서 사실 개봉 주는 주말까지 극도의 긴장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알아서 지내까지. 네, 그럼요. 벌렁벌렁 하고 있습니다. 벌렁벌렁? 네, 벌렁벌렁입니다. 계속 벌렁벌렁이에요. 네, 영화가 오늘 스타라이브 톡이 끝날 때쯤 되면 하정우 배우님의 마음이 안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타라이브 톡의 첫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이 밑에 있는 어떤 감정의 이모티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이모티콘으로 말하는 남자들입니다. 네. 제가 박경민 씨가 아니라서 이런 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하지는 못하지만요. 네. 보면 기쁜 표정도 있고 슬픈 표정도 있고 하트 뿅뿅 무서운 표정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3개 정도가 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 혹시 여기 정확하게 그 표정이 없으면 직접 지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 표정을. 네.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마침내 완성하셨을 때
배우분들은 처음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생각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감독님에게서부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표정을 진짜 정하신. 네. 예, 되게 오랫동안 꿈꾸던 게 이루어져서 감격스러워서 감격에 예, 슬픔의 눈물은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군요. 예, 이 세 개 중에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남길 배우님은 아? 네. 영화 속에서 주로 짓던 표정인 것 같은데 특히 그 KT 기사로 나왔을 때 저런 네. 표정으로 등장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시나리오에서 봤었을 때하고 영화로 이제 다 완성되고 나서 봤었을 때, 정우영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럴싸하다 우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보여줬던 것보다 더 잘 담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배우 시사할 때 처음 접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미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 길지 98분. 98분 굉장히 네. 아주 미덕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나리오에서 봤었던 좀 우려되거나 아니면 걱정스러웠었던 부분들이 워낙 또 잘 표현이 됐고 그리고 또 정우영의 연기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덕담이 오가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표정과 시사를 보고 난 이후의 표정이 같았다. 시나리오 봤었을 때 처음 받았을 때 표정은 네. 이 표정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네. 무시무시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나 이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고 나서 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네. 하정우 배우님은 저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난해하죠. 네.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쉬는 시간은 끝났구나. 아. 이제 출근하는구나. 아. 이제 방학이 끝나서 계약을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편 정도 평균적으로 2년에 한 3편 정도 찍는데 영화와 영화 사이는 늘 방학이에요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또 끝날 때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신정과 그 다음에 매번 작품 들어갈 때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제가 맡은 캐릭터도 다르고 스태프들도 다르고 해서 매번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촬영이 시작돼서 한 5회차, 한 2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낯선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캐릭터도 낯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낯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이런 표정으로 있지 않나 시작할 때는. 긴장과 부담감과 그렇죠. 또 이 방학이 끝난 것에 대한 그쵸. 또 마음들이 모두 절망감과 그 절망감이 기쁨으로 곧 수요일부터 바뀌길 바랍니다. 네, 영화 처음 보면 굉장히 일견 공포물처럼 보이지만 또 중간에 진행이 되면 범죄 혹은 유괴 수사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컬트적인 재미도 주기도 하다가 결국 저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유괴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너무 슬픈 동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가장 마음을 흔들었던 대사나 혹은 어떤 장면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두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시나리오 받아가지고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시나리오는 테마면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이라는 게 딱 꽂혀가지고 어떤 인물을 표현할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넘버원인 인물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가장 저를 울렸던 대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넘버원이었나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정우 배우님. 네, 그 인물도 그렇지만 이 영화가 주는 풍기는 분위기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대사라기보다 네, 대사라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설명하는 지문이 저에게는 더더욱더 묘한
영화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상어는 제가 기존에 맡았던 캐릭터와 달리 좀 웃음기가 없죠. 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고 네, 건성 피부고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건성이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이요. 복합이라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 영화의 분위기를 네.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다, 막 그런 얘기로 이케아 스타일이다라고 늘 스칸디나비아 했었는데, 풍, 네. 네,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네. 좋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한 아주 오묘한 분위기가 참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휘어잡고 있는 어떠한 분위기들에 대해서 더 매료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할 테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네. 촬영을 준비를 하시면서 혹은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 촬영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하정우 배우님께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감독님 대답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정우 배우님, 이 분노인데요? 뭐가 네. 마음에 안 드셨나요? 제가 맡은 상원의 연기 톤은 항상 이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나를. 딸을 네,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연기하는 그 순간순간은 어떻게 이렇게 웃음기가 없을까, 이래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계속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좀 끼쳤었나요? 이번 작품의 이 캐릭터가? 그때 당시에 주변 근데 분위기 별로 또 안 저는 좋아하고. 약간 또 공과사를 좀 구별하는 스타일이어서 또 퇴근하면 또 쉽게 있습니다. 네. 춘천 고속도로에서 다 내려놓고 집에 네, 복귀하는 스타일이라 네. 다행이네요. 네. 김남기 배우님은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영화 촬영 중엔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게 됐나요?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장 자체가 제가 어떻게 보면 오컬트 장르를 이제 가지고 가는 영화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정우 형이랑 너무 재밌어서 이게 코미디 영화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한테도 내가 한두 번 정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재밌게 찍어도 이게 무섭게 사람들이 어떤 공포적인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져가는 걸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컷하고 나면 야 이번 거 좋았어 굉장히 좋았어가 아니라 그냥 컷 그러면 괜찮을까 이거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표정을 제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많이 이 하정 씨가 도와주신 셈이네요. 실제로 그 그쵸. 캐릭터를 만들어 엄청 나가는 많이 데 있어서는. 도와주셨죠. 네. 감독님은 하트가 막 2개가 눈에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감히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배우 두 분이랑 이렇게 현장에서 하정우 씨가 립 서비스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하트를 저렇게 바꾸셨어요. 순간순간 모니터에 담긴 그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이거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하트를 들었습니다. 아까 하정우 배우님께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얘기했는데 영화 시작되면 로드킬 당한 이런 짐승이 등장을 하고 까마귀, 인형, 외딴 산장에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마치 아마도 예전에는 우물가가 아니었을까 같은 느낌이 드는 수도가 하며 벽장 막 이런 어떤 점점 공포의 분위기라는 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조성해 나가는 소품들이나 현장들이 굉장히 그 도입부가 주는 공포가 굉장히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공포나 미스테리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아마 현장에서도 더욱더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배우분들이 함께 좀 더 아이디어를 낸 부분들이 있으신지 혹은 네. 일단은 그 집 안에 걸려 있는 그림이나 하정우 배우 그림이 걸려 있던데. 그 그림 같은 경우는 하정우 배우님의 지인의 그림을 저희가 어떻게 지인의 그림을 어떻게 저희가 신경 비슷한 써주세요.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그 그림을 걸게 됐고 그 이나가 그린 그림에 앞보이는 그림은 하정우 배우님께서 현장에 그려주신 그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나 이런 그림 같은 게 저희의 영화의 그런 미스터리하고 조금 그런 장르적인 부분에 훨씬 더 배가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기 배우님이 좀 더 더한 아이디어도 있으세요? 김남기 배우님은 그 웃음만 주셨나요? 아니요. 테마 의식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셨고 거기에 그 와중에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손동작이나 뭐 타투나 이런 거에서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김남기 배우님 진짜 영화의 한 거의 1막이라는 게 거의 끝난 이후에 등장하는 테마사의 등장이라서 첫 등장의 형태가 어떨 것인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장하게 등장할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의 이런 장르라면 분식집이라는 장소에서 그 제보 전화할 때 그 경박한 목소리 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신선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설정들은 어떻게 또 만들어 가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영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정우영이랑 김광민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서로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톤적인 얘기나 아까 이야기한 뭐 주술에 관련 것도 감독님이랑 계속 서치를 했었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오컬트 장르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들 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었고 그래서 뭐 좀 이런 장르에 아니면 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항상 묵직하게 막 인상 쓰고 다니고 무겁게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신과 함께를 봤을 거고 이런 사람도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라는 그 인물들을 갖고 있었을 때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 캐릭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신과 함께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귀신과 함께 하는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 들고 그 장면이 애드립이었는지 혹은 뭐 대본에 있었는지 여러분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정우 배우님은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는 영화를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나오게 된 또 아이디어였나요? 그건 아마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제 처음 리딩하면서 이제 시나리오 아이디어 회의할 때 원래는 그 자리에 인터스텔라 봤어요라는 대사였는데 좀 더 좀 1차적이고 그냥 바로 들을 수 있는 딱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신과 함께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정을 하셨죠. 여러분들 이제 그 순간이 나왔을 때 빵 터지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사실 뭐 재미있는 대사기도 하지만 실제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영화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게 적절한 어떤 등장의 그런 영화 제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벽장 너머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 모두 다 어떤 세계로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궁금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감독님이 참고하셨던 어떤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영화들이 정말 많은데 그 세계를 다룬 영화들이 정말 많은데 굳이 그거를 어떤 특정한 영화를 따라가기보다 좀 열어놓고 저희가 근데 그 공간마다 어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 이나 방 같은 경우는 그 좀 뒤틀린 아이들만의 공간, 상처받은 아이들의 공간을 좀 극대화해서 보여주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뭐 집 같은 경우에는 불로 그을린 공간 이런 같은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명진의 상처 뭐 그리고 그 승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원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공간이었으면 했고 그 아트 캠프 같은 뒤에 나오는 아이들만의 공간 같은 경우도 상원이 아이를 떠나 보내려고 했던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트럭이 등장하는 중에 상원의 트라우마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명진이 이쪽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어쨌든 그 캐릭터적인 특성을 가지고 가자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마치 놀이터 앞에 있던 그 장면은 결국은 상원의 머릿속에 트라우마를 그대로 다른 아주 어두운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시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두 배우분들 서로의 연기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하나, 둘, 셋. 하정우 배우님. 이렇게 매력적이면 반칙인데 이런 기술이 들어온단 말이야? 아, 너무 같이 연기하면서 남길 씨랑 처음 같이 했는데 왜 작년에 대상 받았는지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예상 못한 방향으로 뭔가가 들어오나요? 그냥 그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네. 우리 나라에서 한 번쯤은 우리 남길이를 어떤 그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요? 국보 같은 거요? 무형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비군 면제라든지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뭔가 기능을 하시는 배우라면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정우영을 만날 걸. 예비군 면제 좀 예비군 해달라고. 면제 좀 예비군 다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김남길 배우님은 굉장히 파랗게 질린 듯한 이모티콘을 드셨는데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나름 집중력을 많이 발휘해서 연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주변 배우들한테 어떻게 할 때 뭐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딴 짓을 하고 있다가도 촬영할 때 그렇게 집중을 해서 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었는데 제가 정우영을 보면서 정우영이 현장에서 엄청 산만하거든요. 컷 하나 찍고 뭐 일반적으로 배우들 같으면 그 장면이라 그 컷을 찍기 위해서 엄청 고도로 예민하게 몰입을 하고 있거나 그 예민한 걸 계속 갖고 가는데 정우영은 정말 아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컷하고 나면 정말 다시 자유인이 돼서 또 잠깐 걸어 나갔다가 그 사이에 또 잠깐 굉장히 짧거든요. 한 컷 준비하는데 근데 나가서 걷다가 또 농구도 하다가 또 잠깐 식사도 하셨다가 비타민도 먹고 잠깐 어디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 다시 들어오면 어디 가셨어?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되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걸 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되게 심플하고 고도적으로 이 전체적인 산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아까 형이 이제 대상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클로젯을 찍고 나서 열혈 사제를 순서로 찍었는데 네, 정우영한테 이제 많은 걸 보고 하정우 배우는 국가에서 뭘 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이 친구 국가에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한테 자리를 좀 양보해주면 어떨까. 네. 계속 현장에서 이렇게 산만하실 수 있는 비결은? 그게 제 일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 또 마침 저희 세트장 앞에 저희 PD님이 농구대를 설치해 주셔서 클로젯은 유난히 농구를 그러니까 한 컷 찍고 이렇게 셋업 변환을 하거든요. 그럼 셋업 변환을 하면 이제 조명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카메라 위치도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러면 뭐 한 짧게는 20분, 길게는 뭐 한 4, 50분까지 그 변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그 시간에 클로젯은 유난히 농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길게는 12시간까지 촬영을 하는데 많으면 한 30컷까지 찍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매번 집중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좀 릴렉스하고 도리어 좀 그렇게 다시 좀 몸을 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집중하고 하는 게 저만의 어떤 일하는 방식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산만하게 느껴지죠. 굉장히 산만하고 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것이 하정우 배우의 연기 비결이자 집중의 어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막 그 EMF 측정기라고 하나요? 전자기장 막 측정기 같은 거 막 들고 다니기도 하고 사실 막 부적 시세 뭐 이런 거 얘기할 땐 되게 사기꾼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퇴마를 하는 순간 악령들과 싸우는 순간 되게 전사 같은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톤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역할이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이거 너무 가는 거 아닐까, 여기 이 영화 전체의 장르를 내가 해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방식의 리듬을 부여해야 된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정우 형이랑 같이 촬영하면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게 됐고, 이게 현장에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봤었을 때 현장에서 아까 백은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가지 않나? 너무 이제, 왜냐면은 뭐가 걱정이 됐냐면 상원이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제가 너무 눈치 없이 혼자 그냥 들뜨고 혼자 뭐 통통 튀고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내 캐릭터 하나 살린다고 전체적인 톤을 조금 방해할까봐 이런 거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찍고 나서 보니까 밸런스를 좀 그렇게 나름 갭 차이를 그렇게 크게 안 갖고 간다고 했었는데 영화 찍은 완성도를 보니까 조금 더 갔었어도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그거는 감독님이랑 정우 형이랑 현장에서 이게 혼자 하면서 이게 이 정도가 맞는지를 사실 잘 파악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우 형이 거기서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 뭐 감독님이 전체적인 이 설정에 대해서 뭐를 먹는다든지 유쾌하게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프리프로덕션에서 아까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내왔다고 했는데 현실감 있는 캐릭터들을 좀 만들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좀 다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려웠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결국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인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실 보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주파수가 만약에 딱 맞는 순간에 소통하게 되잖아요. 두 분이 그 주파수가 딱 맞았다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셨는지와 감독님은 저 둘이 진짜 주파수가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옆에서 목격하셨던 순간 언제가 궁금합니다. 배우들끼리 그 연기하는 거 외적으로 그런 딱 주파수가 맞는 순간은 동시에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주파수가 잘 맞죠.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럴 때. 네, 그거는 노조 때문에 밥 시간을 놓칠 수는 없어요. 네. 요즘엔 철저해서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세팅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침 콜타임이 불합리하다. 너무 이르다. 네, 그렇죠. 아침 7시까지 불러서 이제 준비를 하고 8시에 들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7시에 불러놓고 9시 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가장 작품하면서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인데 이럴 거면 왜 8시 반에 부르지 왜 우리를 7시에 불러서 1시간 반이나 귀중한 취침 시간을 해쳤는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남길이랑 눈 마주치고 이제 분장실에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현실적인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그러면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순간 말고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정말 주파수가 맞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 예, 저는 그 마지막에 상원이 나온 다음에 서로의 눈 마주침이 저는 가장 주파수가 맞지 않았나 잘 포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남길 배우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포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정우 형이 얘기한 게 제가 100%다 사실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주파수가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결이 사실 잘 맞았어요. 정우 형이랑 그 외적인 것도 먹는 거나 식습관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처음에 정우 형이랑 첫 촬영이 아마 그 상황 방에서 수다 떠는 장면이었나? 그때였는데 이게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해도 현장에서 연기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우 형은 현장이나 그냥 바깥에서 있는 모습이랑 되게 똑같아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그 현장 안에서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랄까.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은 감독님이랑 정우 형이랑은 또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그 두 사이를 굉장히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정우 형이랑 케미를 좀 잘 맞춰봐야지 제가 잘 많이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랑 별로 안 친해요, 저. 학연만 있을 뿐인가요, 그냥? 아니 같이 동문이긴 하지만 네. 5학번 차이여서 어려워요, 제가. 원래 학교에 선배가 다 쳐다도 못 보고 어렵잖아요. 그러던 관계였습니까? 예라고 크게 대답하셨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시작은 그러하였으나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세 분의 어떤 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벽장 너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실생활에서 벽장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일단 불을 켜고 벽장문을 열어서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를 찾겠죠. 그 표정이시군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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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에게 좀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네. 아, 그겁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고 사실 여기는 의문의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정우 배우님은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벽장에서 소리가 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공포감 같은 것들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굉장히 이상하고 스산한 느낌 같은 걸 느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나의 행동도 호기심을 가지고 문을 열어본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학습되어 있는 것, 저 안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것들이나 혹은 들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공포감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린 시절 처음으로 혹은 가장 긴 시간 동안 공포를 느꼈었던 대상이 있으세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공포의 대상이라보다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전설의 고향 오프닝 음악이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설의 고향 오프닝에 초가집 하나에 진짜 보름달 하나 떠 있고 전설의 고향 이렇게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으면서 노래가 오프닝 나오는데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요만할 때였는데 무서우면 가서 채널 딴 데를 틀고 와 이러고 자꾸 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기가 무서운 거야. 아니 괜찮다고 싫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루셔가지고 제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첫 접했던 전설의 고향. 네, 전설의 고향. 정말 무섭죠. 어떤 기억, 망태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네. 지금은 뭐 사람이 제일 무섭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셨군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네. 네. 근데 어렸을 땐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길이 얘기했던 전설의 고향도 뭐 금지 프로그램이었죠 저에게는. 네. 뭐 그 다음에 MBC에서 저녁마다 했던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 뭐죠? 있었어요. 귀곡성 뭐 이런 거였는데 단편물이었는데 네. 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또 제가 상상력이 좋아서 꼭 새벽에 만나요 꿈에서. 꿈에서 드라마 속에서 봤었던. 네, 그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뭐 처녀 귀신, 뭐 어떤 모녀 귀신, 뭐 하여튼 뭐 제가 모녀 귀신도 한번 목격을 해가지고 제가 C컵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사람 아닌 것들은 다 대상이 저에게는 다 공포의 대상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각각 좀 다른 공포의 어떤 요소들 같은 것들을 결국 영화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결국 똑같은 방식의 공포를 함께 느끼는 게 영화라는 그 매체의 정말 놀라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다시 이제 듣는 걸 할게요.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의 기분이 어땠으면 좋을까요? 정하셨으면 하나, 둘, 셋. 뭐 거의 세 분의 마음이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남길 배우님한테 저 하트 표시가 없죠. 그래서 저걸 드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클로젯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재밌는 영화로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뭐
장르나 이런 영화라기보다 좀 재밌는 영화를 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올려봤더니 의미도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누군가가 야 클로젯 어때? 그러니까 재밌던데? 이런 느낌. 김남기 배우님. 네, 저도 그냥 뭐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보다 그냥 그 문화생활을 하는데 와서 12,000원 내고 와서 편하게 그냥 진짜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밌게 잘 보고 갔다. 좀 잘 쉬다 갔다 힐링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힐링까지 이 영화 보니까 굉장히 뭔가 내 마음과 몸이 정화가 되는 기분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이 공포와 감동의 어떤 그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놓으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힐링되는 하정우 배우님. 네, 저 역시도 재밌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일상 되게 바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너무 막 이성의 나를 세워서 이 영화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도대체 이 단점은 뭐며 왜 저렇게 그러하며 라기보다는 그냥 오셔서 극장에서 마음 편하게 가뜩이나 삶도 복잡한데 이 불 꺼지고 영화 보는 시간만큼은 정말 그냥 마음껏 쫄리시기도 하고 재밌게 공포도 느끼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재미라는 것이 꼭 웃기다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영화적 재미라는 거는 결국 영화 안에서 그 98분의 시간을 얼마만큼 정말 어디도 가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안겨주는 것이 영화적인 재미인 것 같고 그런 재미를 클로젯이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또 어떤 리뷰들이 또 나왔는지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는 리뷰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리뷰나 댓글들이 뭐 요즘 뭐 ASMR로도 많이 읽어주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크만 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